그 사람은 매일 아침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작은 전원주택의 부엌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저는 새로 산 도자기 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박상철 씨는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이젠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 말에 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떨리는 감정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재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정한 일상이 이어졌고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늘 정돈된 말투와 신중한 행동을 했고 저는 그런 사람이 편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함께 뉴스를 보며 창밖 고양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따라 웃기도 했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라고 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잔잔했습니다. 상철 씨는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누어 제 접시에 올려주었고 저는 작은 감사를 건넸습니다. 식탁 위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포스트잇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입, 지출,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들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원 갈까? 날씨도 좋고. 좋아요. 산책도 하고 간만에 사진도 찍고요. 우리는 그렇게 작고 평범한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이영희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박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에 담긴 따뜻한 김처럼 두 사람의 시간도 조용히 올라오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과 가끔 마주치는 손끝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따 저녁에 외식 어때요? 영희가 물으면 상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가끔 말할 수 없는 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상철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힐끔 본 뒤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늦도록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했어.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날 이후로 영희는 자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주방 서랍 깊은 곳에 있던 상철의 작은 수첩 하나. 청소를 하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이니셜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니셜 옆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M4월 15일 강남 미팅. 영희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무언가를 추궁하듯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조용한 일상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반짝이는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당신 손목엔 이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영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선물이 마치 침묵의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침대 위 고요함은 더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누워 있었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정갈하게 차린 식탁 위에 앉아 상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늦잠을 잤는지 다소 지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잠을 설쳤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하네. 말끝이 짧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신문을 넘기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몇 초간 그는 기사 하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신문을 영희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기 관련 기사였습니다. 이런 일, 요즘 자주 나오네요. 영희가 말문을 열었지만 상철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둘이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쇼핑 중에도 상철은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몇 번이나 혼자 멀리 떨어져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린 카트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마자 상철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눈치가 빠르네.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언뜻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 보였지만 며칠 전부터 쌓인 작은 조각들과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늦도록 서재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잘게요. 금방 들어갈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건 그리 오래된 기억이 아닌데도 마음이 멀게만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상철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는 약을 챙겨주었고 상철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은 끝내 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쓰러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던 그는 갑작스레 무릎을 꿇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철 씨.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말이 끊겼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리세요.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119를 눌렀습니다. 그가 쓰러지기 직전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이상하게도 그가 무얼 미안해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희는 몸을 웅크린 채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상철은 들것 위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상철 씨, 들리세요? 눈을 떠보세요. 그러나 그의 눈은 끝내 뜨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영희는 안내받은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은 식어 있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조명, 그리고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 모든 것이 멍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분명. 그렇게 수십 번을 되뇌며 병실 앞 의자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회색 코트를 입은 50대 후반쯤의 여성. 그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상철 씨 보호자이신가요? 영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은 멈칫한 뒤 한 발 더 다가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전 부인입니다.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부인이라고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과 저는 10년 전까지 혼인 관계였습니다. 아들도 있고요. 말을 이어가던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연한 눈빛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희는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식은 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연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박상철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과거,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영희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거래 내역, 이혼 기록, 민원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저도 들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동정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접근합니다. 친절하게 다정하게 외로움을 틈타서요. 그리고 결국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가져갑니다. 영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어디선가 갑자기 불안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박상철 씨,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영희는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선택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상철의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그 숨소리 하나에도 안도했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희의 손은 문고리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었을까? 그 따뜻함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영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상철은 눈을 감고 있다가 그녀의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야, 왔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그 말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 상철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그 입술, 그 표정,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갑자기 그럴 줄 몰랐어. 상철은 손을 내밀었지만 영희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말했습니다. 당신 전 부인 있죠? 상철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오래전 일이야. 이야기하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 그분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당신 얘기를 했어요. 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는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을 찾으려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말, 다 믿는 거야? 그 사람 말이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게 이상했어요. 항상 어디론가 전화를 숨겨서 하고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면 말을 돌리고.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다정함에 안심하고 믿었죠. 근데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린 듯 했지만 그조차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병실을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손에 쥔 봉투가 자꾸만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희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증명서에 찍힌 이름, 거래 내역 속 반복되는 출금처, 이전에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름의 여성들. 모든 게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며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했던 손길이 이제는 차가운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한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른 척한 걸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침묵이 집안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 끝에서 낯선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청년은 주위를 살피다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상철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익숙한 눈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박상철 씨 아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드님, 계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재혼하신 걸 며칠 전에야 들었습니다. 사실 연락도 거의 없었고요. 둘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영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안정은 찾았지만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우는 병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무뚝뚝해도 성실했고 가족한테 해코지한 적 없었어요. 영희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단단히 잠긴 문 하나를 본 듯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또 한 명의 상처 입을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 아이까지 무너뜨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속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니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로는 누구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 말은 오래도록 영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은행 명세서와 낯선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현우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조용한 카페 한편, 창밖으로 흐릿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에 머그잔을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가져온 서류 다 확인하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통장 입출금 내역, 대출 계약서, 이상한 여성들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까지. 처음 보는 이름들인데 날짜들을 보니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더군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은 늘 저런 식이었어요. 어디선가 신뢰를 쌓고 안정을 느끼게 만든 뒤 조용히 갉아먹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떠나버립니다. 영희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늦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이상한 낌새라도 좀 더 일찍 눈치챘다면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따뜻해 보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굴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이혼 소송 당시 확보했던 자료예요. 거기 나오는 이름들, 그 사람에게 당했던 여성들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5명의 이름과 함께 거래 내역, 사진, 심지어 메신저 대화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존재했군요.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다는 거예요. 결혼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현금을 움직이고 이름도 바꾸고.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왜 저를 돕는 거예요? 이젠 다 끝났을 일 아닌가요? 수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피로와 단념, 그리고 잔잔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당신을 봤을 때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런 일,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영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달콤한 말로 회유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해요. 영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보낸 사람, 박상철. 화면을 내려다보는 영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실 안 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다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영희야.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이제 곧 퇴원도 가능하대. 무섭더라. 갑자기 쓰러지니까. 근데 내 얼굴 보니까 안심이 돼.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나 말이야. 그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맞아. 너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했고 내가 가진 안정된 삶도 솔직히 탐났어.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 어느 순간부터 난 진심이었어. 영희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어요. 당신이 말하는 진심이 거짓이 아니라고.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전에 그 여자들하고는 달랐는데 영희,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영희는 그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연이 건넸던 서류, 피해자들의 이름, 그의 거짓말이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난달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상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마다 내가 식탁을 차리며 얼마나 설렜는지. 그런 내 마음이 다 진심이었는데 그 모든 게 혼자만의 꿈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상철은 다급히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달라지고 싶어. 이번엔 진심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영희는 손을 뿌리치진 않았지만 그대로 두지도 않았습니다. 손을 천천히 빼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행동했겠죠. 나는 다시 기회를 받고 싶어.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영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당신을 위한 마지막 예의였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 상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영희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엔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영희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엔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은 그의 모습은 조용히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묘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 아버지를 믿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더군요. 현우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 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순간 그녀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끝까지 가보자. 그 사람, 이번엔 절대 용서하면 안 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뒤 영희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철은 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며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영희야.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일은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넌 믿지 않겠지만 너한텐 진심이었어. 영희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달랐어야죠.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말에 흔들릴 이유도 그의 눈물을 믿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연을 만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참 허망해요. 처음엔 복수였는데 이젠 그냥 누군가는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준 다정함이 모두 연기였다는 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리포트 한 권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의뢰한 거예요. 탐정 사무실을 통해 그 사람을 조사했어요. 영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처음 당신과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요. 왠지 이상했거든요. 그 사람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수연은 리포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당신 근처를 서성이는 흔적이 있었어요. 당신 집 주소, 가족관계, 전 남편 정보, 심지어 당신 통장 거래 내역까지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한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영희는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박상철이 메모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구청 등기부 등본, 지방의 오빠 부동산 보유, 노후 대비 예금 다수. 이게 다 뭐죠?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항상 이랬어요.
상대가 어떤 여성이든 만남 전에 정보를 먼저 모았죠. 그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사진 한 장이 영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 멀찍이 찍힌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 집인데요. 결혼 전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당신 집 앞 카페에 머물렀다고 해요. 주민센터에도 들렀고 근처 부동산에도 갔고요. 영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의 다정함이, 그의 말투가 이제는 모두 가면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믿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 수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날 밤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하나를 치웠습니다. 손끝으로 남은 자국을 닦으며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계산한 거였네요. 며칠 뒤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현우는 긴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는 말없이 차를 저었습니다. 나는 늘 아버지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 믿었거든요. 힘들게 살아와서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눈동자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더 미안해져요. 아버지가 상처 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분일 것 같아요. 영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컵 받침 위를 문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 중일 때 몰래 그 사람의 다이어리를 봤어요. 거기 제 이름은 거의 없었고 영희라는 이름만 가득하더군요. 그 순간 영희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버려야 할까요? 영희는 말없이 그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던 시간이 아깝진 않은지, 내가 바보 같았던 건지. 현우가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믿고 싶어 했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말에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진 않으세요? 영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 말에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졌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요. 현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현우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 속에 낯선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작은 테이블, 그 위에 남아있던 2개의 찻잔 중 하나를 그녀는 천천히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이제 혼자 마셔야겠네. 혼잣말처럼 중얼이고는 찬물을 따르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밤은 조용했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철이 입원 직전 남긴 손편지였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그 아래 삐뚤한 글씨로 미안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보다 이제는 그를 놓아줄 시간이란 생각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서 상철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창밖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은 지고 있었고 가지 끝엔 새로운 잎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상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책장 사이에서 그가 고쳐준 안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안녕이에요.